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비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수업 준비를 하다가 이 이야기는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EBS 비문학은 지문이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예상 독자가 학생이 아닌 글을 발췌했기 때문입니다. 예상 독자가 학생이 아니다라는 것은 글과 독자 사이에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한테 반드시 설명해줘야 되는 배경 지식이 글에는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발췌를 했다라는 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내용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EBS 비문학 지문이 욕을 먹는 겁니다. 사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이것을 감안해서 지문을 선정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겠지만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지문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이러한 특성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지문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EBS 비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독해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보여드려 볼게요.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와 양력이라는 지문인데요. 이 제목은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사실 저는 이 글의 내용과 제목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 3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문이고요. 이 지문의 핵심은 3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문제가 생겼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제시되는 형태예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헬리콥터가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헬리콥터가 옆으로 쓰러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전진익 쪽의 양력이 커지고 후퇴익 쪽의 양력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 더 궁금해하죠. 왜 전진익 쪽의 양력은 커지고 후퇴익 쪽의 양력은 작아지는가? 바로 기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조건이 하나 달라붙어 있어요. 바로 받음각이 같다면 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해결책 찾을 수 있겠죠. 받음각이 같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받음각을 다르게 한다면 둘의 양력 차이를 없앨 수 있겠죠. 이 내용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받음각이 커지면 속도 차이가 커져서 양력이 커진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조합해보면 해결책은 나오는 거죠. 양력의 차이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전진익은 크고 후퇴익은 작죠. 그러니까 전진익의 받음각을 작게 하고 후퇴익의 받음각은 크게 함으로써 둘의 양력을 같게 만들어주면 문제 상황은 해결이 될 겁니다. 이게 이 글의 전부예요. 그렇다면 이 글에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전진익, 후퇴익, 받음각, 양력 같은 이러한 용어의 정의가 소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전진익과 후퇴익에서 기류 속도가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전진익과 후퇴익의 양력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이 소개가 되어야 되겠죠. 실제로 이 내용들이 지문에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문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불필요한 설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나 해봤는데요. 첫 번째 단락의 이 내용들, 두 번째 단락의 이 내용들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글의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중심과 끝단에서 날개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기류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는 전진익과 후퇴익의 기류 속도에 대해서만 살펴봤죠. 그러니까 날개의 중심과 끝단에서의 기류 속도는 사실 전혀 쓸모가 없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갑자기 동압, 정압, 전압이라는 어려운 개념어들이 소개가 되면서요.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동압과 정압이 변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뒤에서 전혀 써먹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원래 글이라는 것은 지문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연결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EBS 지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작업을 하면 오히려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체 이 내용이 있는 것일까? 이 내용이 대체 왜 있는 것일까? 뒷부분에 어떤 내용과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연결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독해에 방해가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글의 흐름을 연결 지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사실 이 독해는 잘못된 독해가 됩니다.
제가 아이들이 EBS 비문학을 공부했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잘못된 독해 습관이 들까봐예요. 참고로 원래 이 내용은 양력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를 베르누이의 정리로 설명하려는 것인데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전혀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내용은 너무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베르누이의 정리를 그냥 배경 지식을 하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이 글에서 대체 놓친 게 무엇이지? 뭘 잘못 읽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BS를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독해 습관을 망치는 일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EBS 지문은 정말로 안 좋기만 한가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EBS 지문은 사실 연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제재에서요, 이렇게 다르다, 달라진다처럼 추상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한 연습이거든요. 이런 류의 제재에 따른 특성, 제재에 따른 독해 연습을 하기에 EBS 비문학 지문이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실 이 해결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랩업이라는 것은 받음각을 낮추는 것이구나 라는 것까지를 이 연습을 하기엔 오히려 더 좋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약간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부분의 내용에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EBS 비문학 지문은 이러한 연습을 하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EBS 비문학 지문은 필연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부분은 좀 버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것들을 연습하면서 글을 읽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발 EBS 비문학 지문으로 연습하다가 글의 흐름을 잡지 않는 잘못된 독해 습관이 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것을 나 혼자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글을 다 읽고 나서요.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거기서부터 역으로 필요한 설명들만 한번 찾아나가 보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연습도 의외로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런 식의 독해 연습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단순히 수능을 위한 독해 연습이라기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독해 연습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EBS 비문학 지문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